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고조선의 실체와 연관된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동의입니다. 동의. 여러분 동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우리 민족문화와 연결돼서 꼭 한번 짚어야 될 문제고요. 이 동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 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일본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결국은 동의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인식 속에서도 외란 이름으로 동의의 범죄에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원조선 또는 고조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구려사를 전공했지만 늘 관심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논문들을 썼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동의조항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쓰기 좀 꺼려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는 제가 용기를 내서 썼는데 그 당시 때 흔히 말하는 우리 전통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보통 그 강단사학계의 견해, 그리고 일본 학자들, 중학자들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입장에서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낸 책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단재 선생을 비롯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김상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전해종 선생님 등 쭉 동양사학자들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 의미의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와 동의가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후한서에 기록된 동의, 우리와 직접 연결됐던 동의 문제는 주로 기수현 선생이 그 학위 논문을 통해서 밝혔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바로 활동 무대는 여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의의 범주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사실은 김상희 선생이 아주 50년대 후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이런 걸 그렸어요. 동의의 분포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포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대신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범동의란 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우리의 시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크게 봅니다. 그럼 동시에 저는 늘 그렇듯이 여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늘 그렇듯이 우리가 살았던 곳은 여기고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서울.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남에 있었죠. 그러나 전체가 우리의 역사활동 무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우리의 시연국가, 시연문명을 찾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출발은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여기가 우리 민족의 마치 첫 출발지라든가 우리 민족의 중핵이라고 보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문화를 전파했다면 여기 살았던 토착민들, 후한서 동의열전의 토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계조상은 무엇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충종은 이해하지만 출발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동의와 좀 간접적으로 연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흔히 말하는 기원, 그러니까 전환 이후에 동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큰 관련을 맺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서울이라든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무관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보통 동의의 입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마치 이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혼되면은 평안도를 지은 함경도라든가 그리고 경기도부터 남쪽까지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시각을 교정하겠습니다. 역사학계나 비역사학계를 막론하고 우리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뭐 보여드린 것처럼 8개 플러스 알파 루트 통해서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동의라고, 사실 이죠. 동의라고 범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의와 예맥은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 초기의 구성원 그러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맥이에요. 예맥 또는 예맥.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의 문제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맥보다는 동의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동의 활동 범위가 워낙 크고 넓고 그 다음에 중국 안 동아시아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동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상황,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글자가 없었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동의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동의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이라는 글자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건 말씀드리겠지만 은날의 성립과 더불어서 이라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글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각골문에도 이와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와 연관됐을 경우에 그 한 부분이 흔히 말하는 동의 이전의 이 또는 은과 연관이 됐을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글자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공유, 즉 모문명이라는 입장에서 한자를 만든 집단들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나 그 다음에 주된 구성원들은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골문을 발전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글자라면 왜 우리는 한자를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왜 중국인들의 사설 빌어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없었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명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기호의 유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화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북방 유목 문명과 다른 동방 문명 이랬을 경우에 특히 우리 문명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이 되었던 원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글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글자가 없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것 같은데 다른 해석을 떼어놓고 현실을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우리가 글자를 가졌다면 왜 우리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활용을 못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의 기록에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태를 볼 때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게 많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시각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료들이 있거든요. 그 사료를 다는커녕 일부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연구자들은 한계가 있고요. 특히 고대사 연구자들은 무지하게 한계가 많은 겁니다. 사람 일생 동안에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증거의 양은 적습니다. 사료 적습니다. 고고학적인 것은 더 모릅니다. 기타 것은 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설이 나오는데 단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데요. 각양각설이 있지만은 내 설은 나의 설이지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 기술 주체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니까 다른 거죠. 이를테면 만주 올려고도 마찬가지예요. 청일통지, 명일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중국 한족이 기술한 것은 분명히 목적이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지명이 이동하거든요. 그 이동에 관해서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한 개인의 무능이라든가 모자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고요. 저도 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완벽하게 못하는 거죠. 자, 동의 성격을 살펴보는데요. 동의란 말 자체는 정말 고대부터 모든 사람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과 직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의 전신 이와 직접 구성원이 됐거나 아니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또는 동의에 관한 기술을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는 없었어요. 삼국사기에 동의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이 동의를 주목하고 민족지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관성을 보면은 예, 맥, 한
이건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국의 사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는데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 맥, 한, 위치, 성격, 관계가 아직은 좀 복잡한 거죠. 다음 시간에 동의조항이 끝나면은 제가 예맥도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제가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의 학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라고. 물론 거기에는 제 사관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 연구 성과도 반영된 건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의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동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들을 주민으로 봅니까? 아니면 종족으로 봅니까? 민족으로 봅니까? 아니면 국민으로 봅니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의, 여기 속한 사람들은 주민입니까? 아니면 종족, 그래서 동이족 그랬을 때, 또는 민족, 이걸 민족과 등치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족과 민족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혼동이 되고 있지만 종족과 민족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국민은 더더욱 다르죠. 한 국가가 있었을 때 국가의 구성원들을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동의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과 명칭 등에 관해서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동의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요. 저도 잘 모르고 혼동스럽고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의에 관해서 나름대로 일가를 가지고 쓴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첫 단계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은 첫 단계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차근차근 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 강의를 끝내고 2단계로 갈 때 중복되더라도 여러분들은 1단계 들었던 강의를 상기하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남 앞에서 동의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여긴 사료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스톱시켜 놓고 사례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걸 반복해서 듣거나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해 전제는 현재 우리와의 연관성이다. 즉 한반도 및 남만주 일대 주민들과의 연관성이죠. 원조선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중부 이북이고요. 남만주 일대가 핵지역이에요.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요동까지는 분명하지만 요소도 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적어도 원조선의 지표 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인돌이라든가 그리고 고조선식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제가 미성용 투기 같은 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 북방계와 또는 중화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은 바로 한반도 그리고 남만주 일대와 연관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시기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현재 산동반도라든가 그 내륙 심지어는 강서까지 이들과 우리를 직결시킨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듣고 중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나서 반격을 가합니다. 반드시. 일본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 문제에 일단 천착한 이상은 좀 더 크게 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나 동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큰 틀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남과 논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째 문화가 신석기 문화죠. 북한은 구석기 시대부터의 연계성을 주장해요. 계승성을 주장하고 계통론을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요동, 요소, 중만주 등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에 동의 이전에 이죠. 이가 살았던 지역을 산동반도하고 바레만 서쪽이고 일부가 요서지방에 걸친다고 보는데 이것과 우리는 달라요. 신석기 문화가. 우리 속에 분명히 구석기에 들려 신석기 문화가 있고 신석기 문화에 들리는 것이 청동기 문화고 원조선은 청동시대 어쩌면 신석기 후기부터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보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요소 이남의 하북이라든가 산동반도가 우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은 여기서 태어나시고 살아오셨어요. 나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지 우리 부모를 우리 조상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설사 우리가 못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하은 주 춘추전국 시대 제가 있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산동지방 강서 있죠?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산동 강서는 이유는 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한때는 동의의 분포도 그랬을 경우에 강서까지 들어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절강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발해만, 하북, 달르고 그 다음에 후대 흉노죠. 제가 후대란 말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이라든가 또는 동의 초기에는 흉노의 존재가 닿아주질 않아요. 혹시 산윤과 흉노의 연계성을 주장한다면 그 시기에 조금 관련이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그 이후에 흉노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우리는 종족교라든가 문화교라든가 정치교류 등이 미약했다고 저는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약해야지 만약에 강력했다면 우리는 일찍부터 이를테면 하북지역이라든가 산동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중원지방에 강한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게 좋은 겁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논리가 발전되게 되면요, 흔히 말해서 유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 군대가 그 이전에 진나라 군대가 그 이전에 연나라 군대가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쉽게 올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의 논리를 보강하는 건데요. 만약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고 교통로가 있었고 군사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자, 고조선 문명권의 공간은 제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석기 문화가 매우 발달했는데, 그리고 훗날 동이인의 거주 지역과 연관하면은 몇 가지 설정했어요. 이때 훗날이란 말을 꼭 보세요. 왜냐면 동이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가 있기 전에도 거기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계승된지는 우리 부분이 아니니까 확실히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는 처음부터 동이가 살았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가 살았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그 시기를, 그 지역을 산동반도는 보통 용산문화, 하북으로 가면서 이리드 문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 요동으로 오면서 그 시기에는 홍산문화라든가 딜은 하가 좀 하층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와 즉 이와 동쪽과 전체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는 있어요. 저처럼 해양사 전공자는 당연히 산동반도라든가 발해만서 배를 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그마하고 미약한 흐름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이제 보통 이와 동에 연관된 것은 흑도문화다, 용산문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꼭 전제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라는 존재가 사료에 기록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BC 17세기 전후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용산문화하고 이리드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용산문화를 주로 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동의와 직결시키고 있는데 아니죠. 그들은 그대로 살았던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그들이 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어떤 명칭이 붙었을 때 그것을 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명칭이 BC 12세기나 11세기를 통해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그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이전에 동이 또는 이가 살았던 지역에 발달된 문화를 보니까 대문구 문화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동이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433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훗날 동이계 문화가 됐으니까 이거와 이거는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승성을 증명을 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특히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도 구분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산동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와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요동 그리고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가는 언어도 다르죠. 범알타이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어 계통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교차고고 여기는 굴절어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북방몽골로이드와 중앙몽골로이드가 다른데 이 중앙몽골로 해당하는 이 산동 지역의 여기를 우리와 직결시키게 된다면 곤란한 거죠. 그들과 우리가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그들이 우리다. 그들이 이룩한 것은 모두 우리 문화다. 이건 곤란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무지한 애정을 갖고 있고요. 제 연구 성과가 보듯이 정말 역사용으로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역사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동안 한 분야 연구를 했었다. 우리는 이걸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오로지 이것만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문화라는 것은 결국 신석시대 말기의 용경문화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흑도문화의 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결국 흑도문화가 발전되면서 그 지역에 이가 살았던 것이 된 것이죠. 이란 명칭을 얻은 주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흑도문화와 그 다음에 요동의 소주산 문화 그리고 한반도의 빗살무 이토기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는 노출산 수도, 즉 묘도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상호 교류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산동반도의 문화와 요동반도의 문화, 장산군도를 포함한 요동군도의 문화, 그리고 한반도 문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홍산 문화와 우리 빗살무늬란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빗살무늬는 거기만 있습니까? 서해안만?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던 건 당연하죠. 제 이론에 따르면 모문명이기 때문에 그 우수한 뛰어난 문화가 또는 문명이 여러 지역에 전승된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일부가 우리에 연관된 것도 사실이죠. 자, 중국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문제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산 문화 때문에 그래요. 중국 문명에 중원 기원론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계에 드러난 겁니다. 제가 홍산 문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장강유역, 장강하류 또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한 오래된 문명의 실체가 발견되니까 이제는 중원기원론, 즉 화문명론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비록 1920년도에 처음 발견됐고 안 알려졌지만은 그 이후에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유화문명론으로 명명된 홍산문화의 존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입니다. 중국이 팽창하면서요,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해야 되고 공산당과는 또 다른 형식의 또 다른 로직을 가지고 중국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화민족론이에요. 후진타오 이전의 중화민족과 그 이후의 중화민족은 괴가 다른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홍산 문화를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여기에 관련된 동의의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국가 정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동아시아 하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우리의 이런 것들이 중국에 곧바로 알려지고요. 중국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연구자들 통해서 알려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쟁에서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거죠. 자, 이와 동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이겁니다. 흔히 말해서 Y자 문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의 존재가 워낙 거대하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홍화 문명보다 기원이 더 오래가 되고 그리고 더 질이 높고 거대하고 범위도 넓고 이 홍산 문화의 흔적이 실제로 북만주라든가 연해줄 때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황하유역에 있었던 원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양서문화죠. 앙소문화. 그런데 이것이 그 황해 문명의 근거가 되는데 이 문화의 해석을 이제는 서북 쪽에서 내려오는 북방 초문화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가는 즉 유화문명권이죠. 이 홍산 문화가 내려가면서 Y자가 되면서 만나는 것이 이거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 군데에 있는 문화가 모여서 우리를 이루었다. 그래야지 우리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저를 가운데 심장을 놓고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문명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론이 그겁니다. 이론. 이제는 국가적, 민족적, 지역적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큰 거죠. 중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자, 홍산문화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하가점 하층문화
여기 청동기 문화 시작 단계로 봐요. BC 23세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청동 제품들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가점 상층 문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하가점 상층 문화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동호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일반 동호인데 그 동호의 성격을 놓고 중국 사람들과 우리와 북한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에서도 각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호와 조선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치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가점 삼층문의 담당자가 동호계인데 대단히 뛰어난 청동기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됐고 그것이 이 또는 동이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었을까? 당연하잖아요. 홍산문화 지역에서 그 다음 단계가 하가점 하층문화, 그 다음 단계가 하가점 상층문화, 청동기 문화니까 당연히 하가점 삼층문화와 지금 하북지방의 청동기 문화는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섯 지방에서도 이 문화가 많이 발견돼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때 이미 여기 살았던 이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직 동인 등장 안 한 겁니다. 이때 동이란 말은 아직 등장 안 한 거니까 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거죠. 자, 처음에 이란 말은 이렇게 나와요. 은나라가 건국하면서 이 또는 인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 또는 인방 이런 용어들이 나타난다. 은나라 건국 이후에. 그러니까 BC 17세기경에 이게 처음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는 동아시아 역사와 고조선 문명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와 함께 저는 고조선 문명권도 집어넣은 거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동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가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했을 때 그들은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거대한 파장과 혼란이 생기고 거기서 엎치락뒤치라는 과정 속에서 역학관계가 변하니까 그때 비로소 동일한 명칭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큰 것만 이해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잘라가지고 하니까 복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동일한 명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명칭은 사용되는데 다만 그 성격은 달라지는 거죠. 가리키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도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시대는 뭐죠? 춘추전국시대. 그러니까 서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당연히 이 속에서 이제는 역사가 발전되고 서로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정치력이 집중하고 보다 큰 국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하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점차 확장해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를 구성했던 세력들이 이른바 봉건 제국 체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지역의 정치를 확장시키면서 봉건 제국들을 설정하고 그들은 그 이전에 은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새로운 주와의 연관성도 있고 여기서 각각의 자기들의 국가적 제국이죠. 국가적 입장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 잘 몰라요. 제가 봐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리고 주변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살피게 되고 이들은 무엇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해의 명칭에 대해서도 혼란은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어느 게 동의인가? 동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한나라 성립되면서 비로소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화주의가 발화가 되는 겁니다. 한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최초의 왕조는 통일왕조는 한나라죠. 진나라는 일시적인 과도기적 정권이죠. 그리고 한나라가 되고 한나라는 건국한 직후에 흉노의 대결에서 무참하게 패배해서 60년에서 80년 동안 거의 흉노에게 끌려다니는 반복속 상태에 있었고 한무제 때 비로소 팽창하면서 흉노를 압박하고 흉노를 제압하고 동서남북으로 팽창하고 그 과정 속에서 동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동쪽 오랑캐 동이가 바로 위만 조선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이 문제는 이런 틀 속에서 봅니다. 중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설명은 제가 안 드리지만 이걸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아, 중화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요. 중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변에 오랑캐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남만, 북쪽,
소융, 동이.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진나라 시대 때도 이미 오늘날 광동서까지 진출해서 군을 설치하잖아요. 운남성까지 진출해서 군을 설치하잖아요. 똑같이 한나라 때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형이 확장이 되고 이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을 중앙에서 인식하고 관리 범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자, 정리해드립니다. 동의는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서 주체가 다르고 활동 지역이 다르고 문화의 성격 등이 다르다. 그리고 다르게 인식되고 다르게 이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후대에 내려가서 주로 후한서 동의전에 주로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후대로 내려가면서 즉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가면서 이제 동의로 지칭되는 존재들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 범주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비계 그리고 오한이죠. 거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쪽에 퉁구스계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배제시키지만 저는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북쪽전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크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연관된 만주 일대에서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이어진 주민들은 동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전, 책 편찬 순서는 그렇습니다. 집필 순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전 등등 이래 가면서 동의전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동의는 바로 우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동의란 것은 우리가 일부는 갖고 일부는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동의 문제는 사실은 전체 동아시아 문명 역사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비한족권 문화는 이게 운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빼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서북방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 계통들도 다 중국 질서에 편입이 됐죠. 그 다음에 만주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중국 질서에 편입 또는 진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중화문명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 이거는 현재로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떨어졌고 관심이 덜하죠.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니까 동의는 정리해드립니다. 동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한 종족을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문화 또는 중화문화와 상대적인 문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북방의 분포한 종족들을 한적이 부르던 호칭인데 그들은 종족과 언어가 다르고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동의란 것은 기원전 보통 3세기 그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국 사료에서 주로 기록이 됐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역사 기록을 못했어요. 왜?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삼국사기에 동일한 기록이 처음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자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기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한서 동의전도 보면 계통을 이렇게 기자선이 있고 위만자선이 있고 이런 계통론을 내세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한국 학계에서도 기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만큼 기자가 중요한데 특히 성리학적 세계관에 철저히 젖은 유학자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 내내 있었던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자 사당을 모시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기자랑 관련돼서 동의 문제를 관심 갖게 됐고요. 조선 후기에 오면 실학자들이 조금 그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좀 자주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상고사 문제와 관련돼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한치윤, 해동역사죠. 한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비교적 안 알려져 있는데 안정복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춘이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 연구를 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이분들은 동의를 가능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능화 선생, 김교훈 선생, 신채호, 최남선, 정인보 등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김상기 선생 그리고 이제 비역사께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 문제를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이분들도 애 많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께서는 윤내윤 선생 그리고 이영구 선생이 동의 문제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동의 문제를 비록 조금 후대 얘기지만은 귀시현 선생이 동의 문제를 가지고 따로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이나 그 이전까지는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동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을 썼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지금은 관심을 몹시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이 현재 현황입니다. 중국인들은 첫 번째는 자기 나라의 상고문화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모든 책에서 다 언급이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중국에 이미 하, 은, 주, 춘추전국, 그리고 즉 진, 한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와 어떤 형태든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 또는 동의가 언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각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남북조 시대 때 이때까지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연구할 때는 또는 동의를 연구할 때는 이 사료들을, 기본 사료들도 다 뽑아내고 다른 것도 뽑아내고 그 이후에 자치통감을 비롯해서 지금 그 위에 나오는 것들 청나라 시대 때 쓰여진 책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어느 한 것만 봐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사실에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